입니다. 오늘 9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띄워 놓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다시 3400선 위로 올라오면서 3431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봉이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두드럽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갭상승해서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고 막판에는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완전히 반격형이죠. 그죠? 반격이 나왔고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요 음봉을 전부 다 회복하면서 20일선 안착했고요. 3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단기 평선들 하나하나 공략을 해 나가고 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보세요. 수급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환율이 1,400원대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난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환해지를 이제 중단을 했죠. 6월부터 이제 중단을 하면서 연기금에 달러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버린 상태죠. 그래서 1,400원대 위로 올라가서 1,410원까지 뚫었단 말이야. 그런데 1,400원대 위에서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4,400억. 오늘 이제 동시효과 때도 그 시간 내에서도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지금 1,1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일별 동향을 보시면 사실 실상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현물만 놓고 보면 그렇죠. 5,500억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시간 내에서까지 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요일날 7,000억 정도 때렸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치고받는 물량이야. 이거는 이틀 동안 일주 샀어요. 이거 치고받는 물량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역대급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시장이 이제 빌빌거리고 빠지고 그러는 것들은 일단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요때 이제 많이 팔았단 말이야. 요때 많이 팔았는데 이 금요일날 파는 과정에서 어지간하면 밑에 대놓고 이제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도 들어올 텐데 매수를 잘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매수를 저 밑에다가 두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들은 크게 악화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투신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애들이죠. 투신들이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보시면은 수급이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매도가 더 많아. 사실은 실상은 더 많습니다. 매도하는 날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오늘 당일 추이를 보시면 선물에서 이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죠. 아침에 이렇게 선물을 쭉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거의 1조 원 가까이 1시간 만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 기술적 조정이 나오면 짧게, 그죠? 제가 요거는 이제 뭐 과거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단기 조정이 나오면 보통 5호 거래일 전후가 조정이 나옵니다. 5호 거래일 전후 조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조정들은 굉장히 강세장에서 나오는 짧은 조정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기술적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정은 대략 며칠? 13에서 15거래일 전후가 나옵니다. 1전후. 이 정도가 나와요. 이건 이제 평상시 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쪽에서 문제가 있는 조정, 깊은 조정이 나오면 35일, 길게는
40일까지도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래일 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언제 겪었냐면 2022년이죠. 뭐 2023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보시면 맨날 하락합니다. 매일같이 하락해서 35에서 40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야. 거의 두 달 동안 조정 나왔다가 한 1, 2주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조정들, 이런 조정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정이 지금 당장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당장에 나올 것 같진 않고, 언제 나오느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매크로는 항상 봐야 됩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해봤자 본전도 안 나와요. 노임도 안 나와. 일당도 안 나온다고, 그거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크게 가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매매를 많이 해봤자 수익이 안 난다니까. 제가 대수의 법칙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어.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확률은 자꾸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타 너무 좋아하고 맨날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크로 쪽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자 이거죠. 자, 오늘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거를 볼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많이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중금이야. 지급준비금이에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옐런이 만들어서 잘 이용했던 RRP입니다. RP의 반대, 리버스 RP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주제 TGA예요. TGA. 요거를 이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요즘에 여러분들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뭐 셧다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지급준비금은 크게 빠지지를 않았어. 여태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TGA 잔고가 쭉 빠졌다가 TGA 잔고가 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TGA라는 것은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정부 계좌예요. 정부의 계좌거든. 계좌.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뭐야?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정부 계좌로 자금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런 거예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유동성이 빠진다고 호들갑을 떨 뿐만 아니라 대출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TGA 계좌가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QRA라고 해가지고요. 자문위원회야. 여기에서 권고를 합니다. 무슨 권고를 하냐면 매 분기말 TGA 잔고의 잔액은 얼마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게 8,500억 달러야. 8,500억 달러. 그래서 지금 보시면 8,040억 달러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요 QRA의 그 권고에 따라서 채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셧다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다? 다음해 9월 30일까지. 이게 회계 연도야. 연방 정부의,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거예요. 25년의 회계 연도가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10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부채한도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뉴스에서 셧다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셧다운이 뭐 굉장히 큰 일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셧다운이 일어났던 때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990년
10월 5일 날부터 요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 요때 3일 동안 셧다운이 됐었어. 그죠? 95년에도 한번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클린턴 때 5일간 셧다운이 됐어. 95년에 또 한 번 그랬죠? 그죠? 쪽지 예산 저 통과시켰다가 그래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또 셧다운이 됐단 말이야. 그때 21일이야. 그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16일간의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2일간 셧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무려 35일간의 셧다운 기간이 있었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이 셧다운이 됐을 때 증시에 뭐 엄청난 영향이 있었느냐? 엄청난 영향이 없었습니다. 1990년에 셧다운 처음 걸렸을 때는 이때는 2% 빠졌어. 그죠? 빠졌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별 충격을 안 받습니다. 셧다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때 셧다운 기간 중에 S&P 500 수익률을 보시면 1.3% 올랐죠? 요건 보합이죠? 3%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보합이죠? 이때는 최장기간 셧다운이 됐었는데도 35일 동안 10% 이상의 S&P 500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겁먹어야 되느냐? 요겁니다. 셧다운 기간 때, 여러분들, 셧다운 기간 때, 미국 정부에서는 뭘 하냐 하면, 요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가, 그죠? 셧다운이 된다면, 연방정부가, 정부가 멈춥니다. 스톱을 해. 그죠? 왜? 월급 줄 돈이 없어. 월급이 아니죠. 걔네는 주급이죠. 주급. 그죠? 주급을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해고를 한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필수 인력들 있잖아요. 필수 인력. 이 인원들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해고를 하는데 필수 인력뿐만 아니라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뭘 한다? 특별 고용을 합니다. 특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별 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줘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 전산망 뭐 불나가지고 난리잖아.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 이 돈이 들어가는 이 비용들을 어디에서 충당을 한다? TGA 계좌에서 충당을 합니다. 정부의 계좌. 이 계좌에서 충당을 해. 이걸 이제 뭐 특별조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조치를 통해서 TGA에서 돈을 쏴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TGA 잔고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0년대 이후에 TGA 잔고가 증가를 할 때, 그죠? TGA 잔고가 채워지는 기간에는 증시 조정들이 꽤 나왔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엄청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TGA 잔고가 채워지면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SVB 사태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도 이때 TGA 잔고가 채워지기 시작하지. 그죠? 채워지잖아.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고 나서 시차를 두고 조정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 TGA 잔고가 채워지고 나면 어차피 이 잔고는 어디서 채워지는 거다? 은행들의 지준금에서 채워지거든. 지준에서. 그죠? 그래서 은행의 지준에서 채워지는 게 뭐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법인세 납부가 있었어요. 법인세 납부가 되면 법인세는 뭐예요? 은행에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니야. 그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 TGA 잔고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은행에 있는 돈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 시장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금 TGA 잔고가 올라갔고 이게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죠? 셧다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안
몇 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그죠? 지나고 나서 얘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채운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차차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시대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회색 색선이 인플레이션의 시대거든. 인플레이션이거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보시면은 이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잖아. 1970년대 5.1 파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빵 튀어. 내려왔다가 또 튀고. 그죠? 내려왔다가 또 튀고.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 올려버리고, 그죠? 경기를 완전히 침체로 보내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면서 질질질질 옆으로 흐르다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언제 시작됩니까? 1990년,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언제 시작됩니까? 199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가요. 디플레이션의 시대.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아. 크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잘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올라가 봐야 5%대야. 5%대야. 올라가 봐야.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교란이 나오고 기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 QE를 쏟아부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번 터졌다고 그럴게. 그죠? 인플레이션 터져서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뭐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도 계속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거 뭐예요? 인플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항상 나왔냐면 미국장 얘기할 때는 항상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요? 메인 이슈는 물가 상승이에요.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이 나오면 금리 인상이 되는 거야.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물가 상승 이꼬로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메인 이슈야.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메인 이슈가 뭐냐면 물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나오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경기야, 경기. 경기 침체를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튀지도 않고 튀었다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요.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인플레가 튀면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도 인플레가 튀면 금리가 따라 올라갔어. 이런 시대예요. 인플레이 시대는. 그런데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 후행을 합니다. 후행을 해. 왜 그러냐? 여기는 경기야. 금리가 경기 침체가 나오면 뭐 한다? 제로금리로 가버리는 거야. 제로금리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제로금리로 가서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튄다니까. 이거 보세요. 제로금리가 터졌지. 제로금리가 갔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가는 거예요? 2% 3%대에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아시겠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디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이때는 경기만 보면 됐어요.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보면 됐어.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죽어요. 그죠? 경기는 죽어. 금리가 올라가면. 보세요. 금리를 이렇게 갖다 때려 올렸더니 미국에 완전히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인플레를 죽여버린 거 아니야. 소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소비를. 그죠?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금리 인상이 되고요. 기업 활동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경기가 죽으면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야.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야. 물가가 먼저. 인플레이션의 시대. 디플레이션의 시대에는 경기 침체가 먼저. 이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꾸 경기를 살려야 된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러지만 관세까지 지가 때려놓고 어떻게 할 거야?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야.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노림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가를 잡고, 그죠? 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스 이런 것들을 가격을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안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라 이거 아니야? 그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조심해야 돼. 그죠? 경기는 침체에 들어가는데, 그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심해야 될 때가 서서히 오고 있어요. 미국장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다 쉬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장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2029년에서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지금 연준을 자꾸 트럼프가 건드려 가지고 2030년 전후 이때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파동 순환 주기를 보면 미국장의 상승은 2030년께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땡겨지고 있어 지금. 왜? 연준을 자꾸 건들고 있거든. 그죠?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넣고. 그래서 2030년 정도 어느 지점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가 올 거예요. 오랜 시간 옆으로 기는 이럴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디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빠져요? 달러가 성장이 더딘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그죠? 달러를 팔고 매도를 하고 어디로 옮겨가? 성장이 더 높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옮겨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신흥국 쪽에 초과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건 이제 긴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M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의의 통화 그래가지고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2가 증가를 쭉 했어. 이때 2023년부터 시작해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감소 중에 있거든. 그러니까 M2를 많이 풀지는 못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총량인데 더 풀 돈이 없어요. 미국의 M2를 보시면 유동성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부채 한도를 더 계속 높여가면서 국채 발행하고 계속 재정 적자부터 시작하고 무역 적자를 계속 내주면서 가야 되거든. 그럴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할 거냐? 통화 속도를 올릴 겁니다. 통화 유통 속도,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통화 유통 속도를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인플레이션의 시대고 이게 디플레이션의 시대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시대야.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튀어버려요. 네. 통화 유통 속도가 내려오면 인플레이션도 잡혀.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튀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튀어버려. 그죠? 그런데 디플레이션의 시대에는 통화 유통 속도를 이만큼 올려. 그죠? 그래도 물가가 안 올라가. 통화 유통 속도가 또 올라가. 뭐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죠? 통화 유통 속도가 쭉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디플레이션은 돈이 안 도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를 높여가지고 뭔가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아까 정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민간 대출, 민간 은행들의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도 굉장히 완화됐어요.
이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돌리겠다 이거지. 근데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튈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어느 순간 미국이 꺾이고 기술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데서는 우리는 투자를 조금 뭘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대전환이 한번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기술주 조정 나오고 이전에는 제가 추석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석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죠. 우리 시장이 강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추석 전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공격 모드 풀 배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 배팅.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지만 기간을 좀 넓혀본다고 한다면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겠지 미국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술주들이 꺾이는 모습, 빅테크, 맥세븐이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꺾이기 시작할 때가 오면 그때는 미국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죠. 미국은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되면 채권이라든지 채권 아니면 뭐 미국의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요. 인하한다고 시장은 막 튀어 오르잖아. 지금 인하 안 한다고 지금 뭐 시장 흔들흔들 했고, 그죠? 그런데 시차를 두고 상당한 조정들이 나옵니다. 2008년에도요. 이때도 그래. 이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닷컴 버블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제가 표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먼저 무너졌어요, 여기. 먼저 무너졌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공항이잖아. 경기 침체, 공항이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미 뭐 경제 연구소에서 이때 우리는 침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침체가 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침체가 오고 시장이 빠져요. 금리 인하를 하고 시차를 두고 이때도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박살이 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때도 보험성 금리 인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미국장이 빠져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이거를 뭐 사례가 뭐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거는 의미가 없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4개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첫 금리 인하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뒤 후에 꽤 아픈 조정이 있었다는 거야. 아픈 조정. 꽤 아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9월달에 나왔어요. 9월에 나왔어. 그러면 4개월 뒤면 언제예요? 내년 1월이야. 26년 1월이야. 그죠? 이때부터 6개월 뒤라고 한다면 3월 정도까지야. 요때는 꽤나 아프고 거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일짜리 조정이 있고 15일짜리 조정이 있고 35일짜리 조정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5일짜리 조정은 마이너스 10%대까지 조정이 잘 나오거든. 15일도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조정.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짜리 조정 혹은 그 이상의 조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심하지 않고 지금은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좀 달려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 월별 수익률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통계, 이건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미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은 10월 달도 좋지 않아. 그런데 코스피를 보니까 10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8월, 9월이 안 좋죠. 8월, 9월이 안 좋아. 안 좋은데 10월부터 좋아져서 11월에는 더 좋고 12월에 더 좋고 1월 달에는 연초 효과, 그 다음에 정부의 뭐 정책 테마 뭐 이런 것들, 예산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피날레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박살나기 시작했다가
회복했다가 5월달 안 좋은 거예요. 요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요런 흐름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외인들이 오늘도 선물 1조 원 이상 순매수 때렸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만기 손익을 한번 보여드릴까? 만기 손익을 보시면 외인들의 누적 동향이에요. 미결제 약정 누적 동향을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콜이야. 콜. 이게 풋이야. 풋. 그 다음에 매수는 빨간색이야. 매도는 파란색이야. 그러면 콜을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콜. 여기가 콜이야. 콜. 여기가 풋이야. 콜을 매수했다는 것은 상승 배팅이에요. 상승 배팅. 풋을 매수했다는 거는 하락 배팅이야. 근데 여기 하나 또 있죠. 뭐 있어요? 콜을 매수했을 때. 매수. 매도했을 때는 뭐야? 매도. 매도는 방어막이야. 상승에 대한 방어막. 더 이상 이 이상은 못 가라고 방어막을 치는 거고, 요 풋에서 매도를 친 거는 이 이상 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방어막을 쳐놓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러면 지금 475죠. 오늘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 지수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면 콜 매도를 쳐놨다는 건 뭐예요? 콜 매도를 쳐놨다는 거는 이 이상 올라가는 건 좀 부담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콜 매도를 했으면 이 매도한 거를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 수 있어. 시장이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매도는 함부로 뭐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금 많고 프로그램 로직을 돌리고 합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외인 기관들만 하는 건데, 얘네가 잡아놓은 게 여기라고. 477에서 480 여기까지 올라가면 부담돼 라고 방어막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오늘 좀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 콜 매수를 때려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올라가면 나 돈 벌 거야 라고 이제 잡아놓은 거지. 그 다음에 487에서 490 여기에는 또 더 큰 방어막을 세워놨어. 근데 그 이상을 보니까 뭘 봤어요? 이만큼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을 쌓아놨다고. 이게 대략적으로 지수로 환산하면 3550에서 35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야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는 좀 막아볼게 하다가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난 이걸로 먹을 거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 콜로 먹을 거야. 그 위에는 더 큰 방어막을 쌓아놨는데 이게 뚫리면 난 이걸로 먹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는 뭐 콜 매도가 쌓여서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네, 아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뭐 이제 옵션이 이제 매달 만기가 돌아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열어놨어. 그럼 외인들은 뭘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우리는 당분간은 이만큼 빠졌잖아?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요게 다시 한번 3,500의 신고가 트라이를 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고 개판만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업종에 갈 거냐?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지금은 반도체야.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왜? 업황이 얘만큼 좋아지는 애가 없어. 얘만큼 좋아지는 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를 어디에 보여드렸지? 잠깐만. 반도체 가격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 있죠, 아침에 정방에서. 그죠? 하도 그래프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야. 이거 내가 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이거예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 봐요. 이게 이제 스팟 가격이긴 한데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급등이잖아. 완전 급등이잖아, 이거. 정신 나간 거죠. 그죠? 1달러대 하던 반도체 디램의 스팟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이 이만큼 좋아지는 애들이 있느냐? 그 정도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급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방은 뭐 공개를 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면서 하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끌고 가고 있어.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반도체는 일선이야. 왜? 업황이 얘만큼 좋아지는 애가 없어. 그럼 두 번째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느냐? 거버넌스 상법 개정이죠. 그죠? 상법 개정 수혜주인데 얘네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뭐 정부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올라갔는데 얘네는 상법 개정되는 걸 봐야 돼. 분리과세 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기재부에서 자꾸 이상한 저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거야. 아직은 잘 몰라.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은 어떻게 되느냐? 조방원.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어떻게 되느냐?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재.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밀리면 사는 거야. 밀리면 사는 거. 거버넌스는 잘 모르겠다 이거.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봐야 돼. 분리과세.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자사주 의무소각 이것도 어떻게 저 법안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돼. 그럼 조방원은 어떠냐? 조방원은 쉬는 거야. 빠지지 않잖아요. 쉬는 중이야. 쉬는 중. 왜? 얘 때문에. 이만큼 좋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누가 봤습니까? 안 봤죠. AI 거품론이 나왔었잖아. 그러면서 어디에 돈이 다 들어가 있었다? 야,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는 조방원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거. 수주 잔고 조선 방사는 이미 수주가 빵빵해. 수주 빵빵. 그래서 얘네는 안전빵이었단 말이지. 안전빵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시장의 모든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조방원에 다 들어가 박혀 있었어. 야, 시장 안 좋을 때, 시장 빌빌대고 관세 얘기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엔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조방원 쪽이야. 이쪽인데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보고 나서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조방원에 파킹해놨던 돈이 반도체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쉬는 거라니까. 쉽니다. 여러분들 조선업종들 보시면은 주가가 안 빠져. 주가가 안 빠졌다고. 쭉 올라가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럼 얘네는 언제 갈 것이냐? 조방원은. 조방원은 언제 갈 것이냐? 아마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조방원은 튀어 올라갈 겁니다. 조선은 튀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방산 역시 같은 산업재이기 때문에 산업재에 돈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방산도 연말 중동부터 시작해갖고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가격을 보니까 안전빵이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수주가 빵빵한 상태에서 방산의 추가 수주, 마스카 프로젝트 하면서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면 다시 일로 오겠지.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하고 조방원이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그죠? 시속 게임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얘네가 중요해. 그럼 바이오는 어떠냐? 바이오는 개별 대응입니다. 개별 대응이에요. 호재가 예전처럼 바이오 업종에 올라가서 바이오 테마가 올라간다고 싸그리 다 끌고 올라가지 않아. 개별 대응입니다. 소비재 얘네가 좀 아프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미용 이런 것들이 아파. 미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정부의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아프게 맞고 있어요. 얘도 이제 정부 리스크가 있는 거야. 화장품은 수출이 쭉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 것이다? 언제? 연말 돼서 소비 시즌 되면은 그때 돼서 살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안 보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 금양이 날아갈 것 같아. 금양. 여러분들. 금양이 날아갈 것 같아. 지금
몇 달째 이제 저거 하고 있잖아요. 거래 정지돼 있잖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뭐 하고 그러는데 얘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그럼 얘가 터지면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터리에 물 타시는 분들 있고, 그죠? 물 타시는 분들 있고, 이제 이만하면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요? 차트 보면 올라갈 만하지. 어? 차트 보면 이렇게 빠졌는데, 응? 이렇게 25만 원 하던 주가가 5만 원 언더까지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어? 에코프로 BM이 35만 원 뭐 이러다가 여기까지 빠졌어. 에? 50만 원, 60만 원 같던 주가가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이거 물 타가지고 나 요 반만 오면 빠져나가겠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뭘 사야 된다? 반도체를 사야 된다. 반도체. 그죠? 배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증시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정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추석 전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끝났고 이제 반도체 쪽에 한번 마지막 불꽃 랠리가 나온 이후에 2030년 2030년 뭐 언제가 됐든 다음번 파동 순환주기 있죠. 2030년 전후 이때는 이제 테크주들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 산업들, 그죠? 굴뚝 산업들 이쪽이 올라갈, 산업재, 자본재 이런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때까지는 아직 뭐 테크 쪽, AI 쪽 이쪽으로 가는데 언제 한번 내년 초에 부러질 때가 있다. 그때 제가 막 현금 50% 막 갑자기 그럴 거예요. 장대음봉 뻥 맞았는데 막 올라가다가 장대음봉이 빵 맞았어. 그러면 다음날 반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금 50% 찾으세요. 그 다음에 현금 70% 찾으세요. 이럴 수 있어. 인버스 사세요. 그래서 요 얘기는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드러나야 나중에 그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이제 좀 좋게 보시고요. 좋게 보시고 단 이제 주의할 거는 요즘 장이 여러분들 추격해서 먹을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윗골이 잘 달려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 밀리면 산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고 내일 아침 브리핑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유튜브를 이거 이제 올릴 건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방 주소도 남겨놨고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브리핑 들으시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차트 관심주들 무료 종목들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